UAM이라 해가지고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명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도심 과밀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상의 교통 혼잡,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전 세계 도심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은 전국의 교통 혼잡 비용은 2020년도 기준으로 약 57조 원에 달하고, 이는 SOC 예산의 2.5배에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높은 교통 혼잡도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저도 원래 직장하고 집하고 차가 안 막히면은 3, 40분 거리인데, 이제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1시간 넘게 걸리는 약간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2023년 6월에 발표한 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에 따르면은 대도시의 시민들 출퇴근 소요시간은 하루 평균 56.5분, 퇴근이 59.4분으로 퇴근 때 더 교통 혼잡이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고, 평균은 28분에 약 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통 혼잡은 환경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교통 혼잡이 높을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때 원유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또한 환경 오염도 은근히 많은 문제가 직결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나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UAM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즉, 도심 항공교통 분야 큰 주목을 받고 있게 되었죠.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것은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EVTOL이라는 도심 간 주요 지점을 저고도로 비행해서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시스템 및 생태계 전반을 일컫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란시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무튼 핵심은 뭐다?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때문에 나타나게 된 신산업이다. 이거는 재료도 재료인데 재료가 꽤 큽니다. 이거는 신산업이에요. 신산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되살아난다 해서 신산업이어서 재료가 꽤 큽니다.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고, 용어가 꽤 많아요. 용어가 꽤 많습니다. 이것들을 몇 가지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도시명 항공기입니다. 도시명 항공기고,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볼 건 없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들, 입법부 사람들이 해줄 일이죠. 우리는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돼요.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가운데 있는 버티포트라는 겁니다. 우리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대구공항, 부산공항, 김해공항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공항이라고 하죠. 공항이라 하는데, 버티포트는 UAM의 공항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륙, 착륙에 필요한 항행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용어들이 있지만 이 버티포트라는 거에서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교통산업, 실증사업구역, 시범운용구역이 나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실증사업구역이라는 거는 실제로 기업들이 연구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이제 그런 지자체를 말하는 거고, 시범 운용 구간이라는 거는 실제로 연구랑 이런 걸 끝냈을 때 실용하는 거죠. 상용하는 구역을 우리는 시범 운용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버티포트 실증사업구역, 시범 운용구역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시범 운용구역은 공중광고, 사진 촬영, 측량, 탐사, 산림 관로 전선 등의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기 힘든 것들을 우리 로봇이라고 하죠. 또 로봇이 대신 해준다. 그랬을 때 중요한 신사업이 열릴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UAM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UAM은 추진 기술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일렉트로니컬 컨벤셔널이란 게 있고, 일렉트로닉 숏 테이크 오프 이란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일렉트릭 버티컬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컨벤셔널은 전통적인 고정익 항공기가 이륙과 착륙의 활주를 이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말하면은 그냥 전기 비행기예요. 전기 비행기.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우리 대한항공 기름 채워서 가는 게 아니라 전기로 나는 비행기를 말한다. 즉 활주로도 그만큼 쓰고 그냥 그만큼 날아간다. 그랬을 때 이거는 그렇게 아직 친환경으로 보진 못한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봐야 될 게 short take off and landing이라는 건데, 이거는 활주로를 쓰는데 짧게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땅을 더 적게 사용한다. 그래 이것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됐지만 사실 최종적인 목표는 수직 이착륙이 메인이다. 그래서 정부, 기업, 글로벌 모든 산업에서 봤을 때는 위에 두 개가 아니라 이거 버티컬을 아주 큰 대목으로 보고 있다. 추진 기술에 따라서 수직 이착륙 형태도 다릅니다. 멀티로더, 날개가 많다. 리프트 크루즈형, 일반 비행기처럼 생겼다. 틸트형은 이런 식으로 날개 앞에 엔진이 달려있다. 리프트 크루즈형은 날개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날개가 하늘을 보고 있다. 그랬을 때 용도와 기술력 다 다릅니다. 멀티로더는 50km 이내, 리프트 크루즈형은 인접도시 운항, 틸트형도 인접도시 운항이고, 속도는 틸트형이 가장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도 가장 높을 수밖에 없죠. 왜? 속도도 빠른데 사람도 많이 태울 수 있어요. 아무튼 한국무역협회에서 2021년에 재정리되었고, 아직까지 이게 표준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찾아봤는데 새로 나온 모델이 아직 안 보여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UAM이라 부르지만 나사는 AAM인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용어는 좀 다르게 불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버티포트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버티포트도 유형이 나뉘게 돼요. 네, 초딩님 안녕하세요. 버티포트 보시면은 버티 허브, 버티 포트, 버티 스탑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 말에서 따온 게 아니라 다 외국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름에서 이미 그 규모가 나타나요. 우리 버스 정류장을 뭐라 하죠? 버스 스탑이라 하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소 시설만 보유, 건물 옥상이나 도시 매각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개의 이착륙장을 사용하고 있고, 버티포트라는 거는 지역 버스 터미널 개념입니다. 우리 버스 터미널 이런 느낌이죠. 그랬을 때 충전 시설, 정비 등 좀 더 시설이 좀 더 많고 도심 및 주변부 중소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히 연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버티 허브라는 거는 우리 허브 자체가 좀 크게 쓰이죠. 스마트 허브, 팩토리 허브 이런 말처럼 규모가 왼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대규모 공터 그리고 대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버티 허브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이 개념을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봤을 때 그 지역에 이렇게 신설할 수 있는 아직 부지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죠? 이게 왜 필요할까?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재료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필요성이랑 기대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교통 혼잡 완화죠. 그리고 환경 보호, 그리고 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이에요. 기대 효과는 뭐 교통 혼잡 완화, 그래서 경제적 효과, 응급 서비스, 뭐 좋은 거 갖다 붙이면은 다 돼요. 지금은 제가 4개 적어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장점을 적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애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로봇이 대신 한다는 거는 수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도 있죠. 뭐 그 일을 하던 사람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지만 뭐든지 장점을 갖다 붙이려면은 다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장점을 알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납품하는 기업이 누구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먹거리가 있으니까. 기술적 구성 요소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몇 개 없어요. 배터리, 전기모터, 센서, 자율비행, 경량 소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관련주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관련주. 여기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배터리 뭐가 있을까요?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있겠죠. 전기모터, 2차전지, 그리고 ESS 충전소, 이런 연관성이 있을 거고, 센서는 뭐가 있겠죠? 센서랑 자율비행 같이 엮을 수 있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레이더 하는 애들이 뜨겠죠. 경량 소재 뭐가 있을까요? 첨단 소재, EV, 솔루스, 이녹스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시스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기술주가 핵심이다. 우리 한번 해외 산업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해외에 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봅시다. 해외 산업 동향 현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우버가 있는데 사실 조비가 우버를 인수했죠. 언제지? 2019년인가 조비가 우버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UAM에 좀 더 조비가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계기로 삼았다. 그랬을 때 UAM 시장입니다. 시장 수요조사예요. 그랬을 때 2022년, 근데 2030년에는 이 시장이 갑자기 급증할 거다. 근데 지금이 몇 년이죠? 2024년이고 벌써 하반기입니다. 하반기고 내년이 2025년이에요. 그러면은 산업이 3.8에서 이렇게 튀는데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습니다. 5년. 그 우리가 5년 안에 이뤄내야 될 산업들이 수소 UAM은 지금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수소 UAM이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여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까 위의 자료에 따르면은 연평균 33.5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3년에는 38억 달러 규모지만 285달러까지 성장을 할 거다.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미국은 조비, 한국과 미국은 슈퍼널은 우리 현대차가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에요. 중국은 이항, 뭐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에어로 HT, 독일은 릴리움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되게 산업을 빨리 하고 있어요. 조비가 UAM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조비는
2009년 이 사람에 의해서 설립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대표가 수직 이착륙기 S4 등을 활용해서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이런 것들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우버도 마찬가지예요. 수직 이착륙을 사용해서 도심 내 승객 그리고 물류를 운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여기 나오네요. 19년이 아니라 20년 말에 조비가 우버를 인수해가지고 입지를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조비는 실제로 연구만 했을까? 2022년에 항공사 델타 에어 라인즈와 집에서 공항까지 에어택시를 사용할 수 있는 홈투 에어포트 에어택시 서비스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게 큽니다. 23년에는 두바이 정부의 와의 협약을 통해 향후 6년간 에미레이트에서 에어택시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어요. 이 말은 뭐다? 아까 2030년까지 산업은 매년 33.5포인트씩 성장할 건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두바이 정부 독점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군에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전기 에어택시 기체를 제공하는 계약까지 맺었어요. 한국도 지금 이런 독점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맨해튼에서 공항까지 1시간 거리를 에어택시를 이용하면 7분밖에 안 걸립니다. 53분이 단축돼요. 우리 출퇴근도 7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중국이에요. 중국은 중국 민용항공국 CAAC로부터 무인 이착륙 인증을 최초로 받은 기업입니다. 최초로 인증을 받았어요. 무인. 사실 무인은 한국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은 벌써 허용을 해서 정부의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그 시리즈에 따라서 뭐 소방용, 뭐 방수 방진 이런 기능들을 태우고 있고 또 승객은 태우지 않고 화물만 운반하는 중량급 수직 이착륙도 있고 그리고 성능도 괜찮습니다. 탑재량 무게는 200kg, 이륙 무게는 600kg까지.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그 이양이라는 기업에서 내놓은 사진이고 소방용 그리고 공중택시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이런 모양 뭐라 했죠? 이거 모양이 멀티로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멀티로더예요. 멀티로더는 뭐라 했죠? 기술력이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데 기술력이 가장 낮은 멀티로더도 아직 이렇게 쓸만하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뭐 중국이 어쨌건 미국이 어쨌건 우리는 국내 산업, 우리 국내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중요하죠. 현재 아까 말했던 실증 사업 구역, 시범 운용 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된다 했죠. 그랬을 때 국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인증된 지자체 지역들이 있습니다. 10개가 좀 넘는데 강원도, 그다음에 대구, 전남 고흥, 그리고 전주, 부산, 경남, 충북 이렇게 있고 인천은 추진 중이다. 근데 아직은 모른다. 가장 직경이 고도가 높은 곳들은 어디냐면은 전남 고흥이에요. 그래서 전남 고흥에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시범 사업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실제로 4월 24일, 올해 4월 24일 날 현대차 KT가 여기서 뭐 대회인가 해가지고 증명까지 해냈어요. 이건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 우리 정부는 20년도부터 국토교통부를 그러니까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나왔어요. K UAM 나왔습니다. K
KUAM 로드맵을 세우고 뭐 안정성, 뭐 역량 증진 이런 뭐 때까지 좋은 단어들 우선 다 붙이는 거 뻔하죠. 그랬을 때 이 앞에는 볼 필요가 없고 뒤로 봅시다. 이를 위해서 기체 인증이나 관제 공역 인프라 등 국가적 제도와 일관된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25년 상용화 시작. 보이시죠? 내년부터 핫할 사업이다. 그리고 2030년 본격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KUAM 운용 개념서가 이미 발간되어 있어요. 이건 검색하면은 다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25년 상용화가 시작될 거고 30년이면은 이미 엑시트가 됐다. 이미 먹을 만큼 다 먹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정부는 그래서 이미 나눠놨어요. 근린형, 지역형, 광역형으로 나눠놨습니다. 뻔하죠. 근린형은 가장 작은 공간인 거고 PM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자전거, 전기 킥보드를 타는 게 아니라 전기 UAM을 타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상상만 하면 좀 재밌죠. 그리고 지역형, 뭐 지역마다 물류 터미널이 있으니까 이런 터미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UAM 자동화된 기기들이 배송을 해주는 것들. 그리고 광역형은 GTX와 함께 UAM을 묶는다고 합니다. 현재 GTX가 상용화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타고 있진 않아서 적자를 이루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UAM하고 엮을지가 좀 궁금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엮이면은 현대 로텐까지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로텐까지.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용어냐? 아이고. 모빌리티 애즈 어 서비스라 해서 MAAS라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단어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서울시가 청사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청사진인지 봅시다. 이게 실제로 서울시가 만든 청사진이에요. 한강을 이어서 한강 어딘가에 부지를 크게 한 다음에 여기서 UAM 이 정도면은 허브? 이거 허브인가? 이거는 아마 저는 포트 느낌이 좀 강하네요. 포트. 버티포트라 하죠. 여기다가 한강 인근에다가 버티포트를 세우는 서울시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뭐 아라뱃길 이런 것들 장애물 없이 안전하게 비행하기 좋은 환경을 이미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23년에 항로 분석 용역 착수를 시작해가지고 생태계 조성을 노력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기술과 좋은 내용들은 뭐가 있죠? 항상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현재는 낮은 고도, 우리가 낮은 고도로 하는데 아까 보셨죠? 200에서 한 450m까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다 보일 수 있는 그 높이예요. 그 말은 뭐다? 뭐 촬영 금지 여러 솔루션을 내놓아도 사실 내 창문 앞에 로봇이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약간 사생활 침해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 로봇이 카메라를 달고 있든 안 달고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창문에 누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좀 꺼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려를 자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소음입니다. 많은 무게를 들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중량의 이제 팬이 기술이 나오려면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비행기 타고 다닐 때도 소음이 많이 크잖아요. 뭐 하물며 인천이나 뭐 수원 같은 경우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피해 보상금도 꾸준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음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특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 문제로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모든 개발 사업, 건축 사업에는 환경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프라이버시, 산업이 뭐 있죠? 보안 산업이 있죠. 보안. 그러면은 보안 솔루션을 잘 만드는 기업들을 한번 우리는 찾아봐야 되고, 뭐 소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환경 문제는 부각될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테슬라가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이 자율주행 좋다. 그리고 한국도 8월달에 뭐 테슬라 형이 8월달에 뭐 자율주행 뭐 더 택시를 할 거다 이러면서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25년에는 UAM이든 실제로 자율주행이 테슬라에서 실행이 될 때 더 부각이 될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은 진짜로 길게 볼 산업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국내에는 과연 어떤 이쁜이들이 노력을 하고 있을까? 현대차는 선진적인 기술에 있어서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수소도 제일 빨리 하고 UAM도 제일 빨리 합니다. 미국에 아까 슈퍼널 말했죠. 이거를 별도로 설립해가지고 진행 중이에요. 시제품도 공개가 되었고, 이거 CES 2024 올해 1월인가 2월에 나온 걸로 아는데, 이거 보신 분들은 시제품이 나온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 비행택시 공장을 설립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4월 24일 날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전남고흥 최대 실증구역이에요. 여기가 최대 실증구역.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5주간 진행한 우리보다 그랜드 챌린지, KUAM 그랜드 챌린지를 1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위에 4개의 기업들은 1단계에서 기체 및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에 대한 공동 검증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수직 이착륙 항공기와 UAM 운용 시스템, 5G 항공통신망 간의 통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5G 항공통신망 간의 통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검증했습니다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KT입니다. 그리고 SKT도 있어요. 지금은 KT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네요. KT가 비행에 필요한 교통 및 안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체계를 마련했어요. KT가요. 이것도 나중에 KT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만날 일 있으면은 KT의 실체를 제가 말해줄게요. 여기서 풀면은 저 잡혀갑니다. 우리 현대건설은 아무튼 이런 시공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계속 연구 중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GTX 사업하고 엮이면은 로템하고도 엮입니다. 그리고 로템이 방산도 하잖아요. 방산이 또 UAM이랑 또 엮여요. 그랬을 때 다 챙겨봐야 돼요. 우리 미래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는 우리 아까 KUAM 운용 개념서 1.0 초기 버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초기가 2025년 당장 내년부터예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은 무리고 기내에 조종사가 탑승해서 조종하는 시스템, 그래서 5G, 4G 이런 건 통신망을 연결한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버티포트에서 활동하겠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산업이 시작되는 30년에는 원격 조종을 도입할 거다. 원격 조종이랑 자율주행이랑 동시에 할 겁니다, 아마. 그랬을 때
이것도 5G, 6G 나오면서 좀 더 통신이 빠른 망들을 구축을 할 거고, 좀 더 고도화된 기술들이 당연히 시작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될 거구나 라고 아시고 항상 바뀔 겁니다. 산업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도 있는데 더 느려질 것 같진 않아요. 우리 기술력을 보면은 빠르면 빨랐지 더 느릴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가 있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야? 어떤 기업이지? KUAM의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대한항공, 퍼스텍,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시스템, 현대건설, 현대차, SK텔레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회를 참가한 기업이에요. 이 참가를 때 가지고 꼭 UAM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다 아는데, 제가 기업을 봤을 때 카카오가 눈에 떴어요. 카카오가 UAM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야, 카카오도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돈으로 살게. 만수르인 줄 알았어요. 3,46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증 사업 이제 시범 운용구역, 정부랑 기업이랑 손잡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현대차와 SK, KT가 왜 빠졌지? KT도 있습니다. KT랑 정명승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에어택시, 아처 에비에이션, 아처 유명하죠? 아처 유명합니다. 여기서 2억 5천만 달러, 3,460억원을 들여서 아처의 기체를 최대 50기까지 사겠다는 구매 의향서를 전달했어요. 그랬을 때 기술력으로는 부족하니까 돈으로 승부 보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선 착수금으로 700만 달러를 연내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착수금으로 700만 달러면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도 이 사업에 뛰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어찌됐건 UAM 사업에 뛰어들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래 5개입니다. 어떤 기술력이냐면은 겐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얘네들은 실제로 그룹사가 할 수 있거나 기술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왜? 방산이나 항공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위에 있던 내용이랑 좀 중복시키진 않았는데 항공공사가 있을 거고 또 여러가지 약간 공항이나 기체 관련된 애들은 싹 다 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면은 정말 기술력 있는 애들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하던 아니면 단기 입형 때리기를 하던 해야 되는데, 국내 시장은 그냥 엮을 수 있으면 다 엮으니까 차트 좋은 거를 잡아야 된다.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여기에 SKT도 있습니다. 뭐다? 얘네는 통신망 구축이 있다. 통신망 구축 사업이 규모가 진짜 커요. 통신망 자체가 우리 자동차 타고 달리는 아스팔트 도로에 아래 광랜이 깔리거든요. 광통신이 깔리는데 이 선 작업 규모가 도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1,000억에서 5천억 정도 돼요. 왜냐면 제가 노가다 할 때 배웠거든요. 포크레인 포크레인 하시는 분이 그걸 끊어 먹었는데 그때 피해 보상금이 1,200억인가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선 캔코아는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봅시다. 상장 시가가 11,500원인데 역사적 신고가는 22,800원. 그러니까
2배밖에 못 올렸네요. 많이 못 올렸고, 지금 보면은 앞전에 물렸던 이 라인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매집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매집을 할 때 개미들한테 본전 이상의 수익을 줬냐, 아니면은 본전보다 살짝 못하는 약손실을 줬냐, 저는 이 두 가지 차이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까지 그었을 때, 아, 본전 이상의 수익은 주지 않았다, 그 말은 뭐다?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좀 먼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구간이 23년 초반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아직 급한 사업은 아니니까 그냥 약손절 이 정도로 얕게 줄 수 있고, 앞에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그럼 봅시다. 이 앞전에 터진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어요. 왜? 항상 신규 상장주에 물린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니까. 그리고 나서 2차로 매집을 할 때는 거래량이 안 나와요. 저는 이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세력들이 물량 다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K개미들이 나는 존버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차트를 보면은 중파동 갇혀 있습니다. 아직은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냐, 저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어. 8,870원까지는 내려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8,870원이 아니라 6,500원 라인이면은 쓸어 담아야죠. 다음으로 퍼스텍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퍼스텍은 상장된 지가 꽤 됐네요. 그리고 앞전에 물렸던 언덕에 대해서 개미들이 아직 물려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 안 나왔을 것 같고, 근데 매집량이 꽤 세네요. 퍼스텍 뭐지? 퍼스텍이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나요? 여기까지는 평범하던 주식이 갑자기 이것도 매집인 것 같고, 애도 매집이고, 애도 매집이고, 이거 지금 다 매집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애도 매집이고, 애도 매집이고, 애도 매집이에요. 차트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 애는 1,600원까지 좀 빨리 빠졌으면 좋겠는데, 1,550원? 1,550원까지 빠지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는 안 할게요. 카카오는 패스. 카카오는 맞아, 퍼스트 방산이잖아요. 방산. 한국항공우주는 그렇게 안 빠질 것 같네요. 이미 UAM이 탄력이 붙으면은 여기선 빠지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살짝 뺐다 가거나. 한국항공우주는 이미 시총이 한 4조? 시총이 크니까 4.7조니까 이미 그대로 많이 빠지지 않고 계속 이평선 타면서 우상향 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달 날아갔죠. 이런 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애도 마찬가지로 급등락이 심하죠. 얘는 역사 신고가를 치지 못해줬네요. 근데 이런 고점 라인들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또 뭐 있지? 되게 많았는데, 파이버 프로도 있고, 네온테크, 한커미드, 덕산 하이메탈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한번 훑어볼게요. 파이버 프로도 좀 내년까지 푸근하게 빠져주면은 좋은 라인들이 보입니다. 네온테크도 많이 빠지고 있죠.
아직까지 보면은 방산주들은 전쟁이 터지고 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차트들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는데, 이 다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자체는 차트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덕선 하이메탈은 매집량이 상당하네요. 앞전까지 매집량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 UAM 산업이 그냥 보다 보니까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시간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니까 다뤄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UAM 검색해서 정보 찾아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못 봤던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쏙쏙 찾아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매일같이 한 번씩 차트 공부하면서 보면은 여러분들 실력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말 이 재료가 신뢰성이 높고 크기가 좋은지 이런 것들 꼭 체크해 가지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